시민과 주민이 만났습니다. 계엄 내란과 관련된 헌법조항.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이거 내 거네. 사법부의 반란. 사법 쿠데타. 이번엔 나의 쿠데타인가? 조희대는 왜 사법권은 내 거야. 내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자기를 왕으로 오신 망상. 대통령과 짜웅만 되면 왕이 될 수 있어. 헌법이 잘못됐네 헌법이. 근데 우리 이번에 짜움 됐잖아요. 짜웅 됐죠. 둘이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기현 판사. 그치.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조기 대선 특집 알레오 북스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책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란 국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주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알북은 주민의 헌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민과 주민이 만났습니다. 오늘의 책 손님으로 저자이신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주민과 시민. 네. 두 분 드디어 알북에 이제 만나게 됐네요. 옛날에 제가 유시민 작가님하고 둘이 사진 찍어서 진짜 그렇게 올렸어요. 딴 말 안 쓰고 시민과 주민 딱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조국 교수만 끼면 완벽한데? 조국, 시민과 시민, 주민의 주민. 조국.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알레오 북스 첫 출연이신데 저희가 섭외해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알레오 북스는 누구나 나오고 싶은데 자격 제한이 있잖아요. 적어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제가 책을 한 건 개정정보판을 내면서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 12.3 계엄 이후에 헌법 관련 책들이 판매량이 13배가 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의 헌법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침 올해 초에 증보판을 내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좀 관련이 내란 때문에 맞아요.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책을 2019년에 처음 냈거든요. 근데 1세, 2세 팔고 3세 들어가서는 거의 안 팔렸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란이 터지고 나서 책이 막 팔린대요. 그러더니 출판사에서 4세를 찍어야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선을 보자. 네. 근데 4세를 찍기에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개정정보판을 차라리 내자. 그래서 4세를 찍지 않고 개정정보판을 빨리 내게 됐어요. 근데 빨리 써서 넘겼는데 이 서문이나 이런데 이제 내란 이런 표현이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출판사가 탄핵 심판 결정 보고 나서 책을 풀겠다. 이거 무슨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죠? 아니지 그거는 완전 잘못된 판단이지. 저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출판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념은 네. 상업주의, 상업주의. 저도 너무 아까운데.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네, 그래서 책이 묶여 있다가 또 탄핵 심판이 결정이 계속 미뤄졌잖아요. 맞아. 미뤄져가지고 탄핵 결정이 나오는 날부터 책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출판사에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제일 수강하는 제일 아름다운 그 원리는 상업주의야.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책을 2세는 더 팔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저희 앞에 너무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그쵸. 일단 이재명 대표님 책이 3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결정문 있잖아요. 네. 그걸 헌재가 책으로 펼쳐냈는데 그렇죠. 그게 부동의 2위예요. 몇 주간.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 책이. 책이 아니죠. 판결문이. 결정문이. 그래가지고 또 순위 치고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1등을 하셔야만 되는 그건 아니고 박주민 의원님. 이왕 했으니까. 젊을 때부터 영특하셨고요. 이왕 네, 했으니까 연수원 동기입니다. 책을 좀 예. 팔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조금 일찍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게 사실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온 국민이 처음에 이제 헌법 공부를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네. 제일 먼저 찾아본 게 헌법부터 찾아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형사소송법을 또 그렇게 또 법원 찾아보고 조직법까지 있잖아요. 보신대요.
헌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잖아요. 민법의 밑에도 헌법이 있고 맞습니다. 형법의 밑에도 헌법이 있고요. 맞습니다. 행정법의 밑에도 헌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미니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1조부터 137조 마지막 부치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조항을 이게 저희 이제 재단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인데요. 이 헌법 조항이 하나하나 있는 거를 하나하나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1조부터 전문부터 풀이한 책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다른 헌법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조문을 다 하나하나씩 푼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법의 역사라든지 헌법에 담긴 철학을 소개해 주는 책은 있어도 조문을 좀 쭉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책보다는 사실은 주민헌법을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옛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때로 치면 이제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그 자습서 그렇죠. 같은 맞아요. 거죠. 전과 같은 거. 전과 같은 거죠.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과. 앞에 헌법 조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가끔씩 적용예, 맞아요. 예,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쭉 따라 나오고 있어서 요거 하나만 읽어도 일단 헌법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어렵진 않은데 않아요. 근데 요 해설을 같이 보면 한 번쯤은 일생을 살면서 헌법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접근하기 좋은 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변호사님 지금 책에 엄청나게 태그를 붙이셨어요. 진짜 책을 다 읽으신 거 맞죠? 저희 대법관들하고 달라요. 저희는 전문을 저희 그 로그 기록 안 보셔도 돼요. 저희는 이거 다 봐요. 우린 복사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리지널로 맞아요. 다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대법관이 못 되는 거지. 대법원 로그 기록 내십시오. 로그 기록. 서평만 보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아니구나. 확인할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법관처럼 하려면 이것만 보고 해야지. 여기 대본에 대본만 이렇게 보고. 발췌돼 있는 제작진에 거.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써준 거 있잖아. 맞아. 그거 읽기만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틀렸어. 우리는 대법관 되기. 근데 솔직히 두 분 다 바쁘신 분이라서 제가 제 책을 다뤄주신다 그랬을 때도 전 솔직히 속마음으로 그래도 안 읽어보시겠지.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법 불신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네, 대법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박주민 의원이. 근데 이게 다 읽어보셨고, 우리가 이 137조까지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순 없고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룰 부분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근데 우선 우리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보기에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전문부터 시작해서 그 37조인가 거기까지 네. 거기가 이제 기본권 조항이고 기본권. 크게 보면 네. 그다음에 국회부터 시작해서 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네. 이 국가 기관들에 대해서 쭉 권한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해놓은 여기를 권력 구조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사실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법조 엘리트라는 분들이 이 첫 번째 파트인 국민에 대한 부분, 국민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파트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냥 자기가 속한 기관이 헌법상 어떤 지위와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라는 것만- 권리에만 그렇죠. 관심이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일 중요했던 국민주권주의나 국민의 기본권을 자기의 어떤 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오히려 침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문제를 실제 이 주민의 헌법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그 조항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과 시민이 말아주는 대한민국 헌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그 긴 겨울 광장을 밝힌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평범한 2030 여성들이었습니다. 삶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는 그 물음에 대한 9개의 진솔한 목소리랍니다. 이 9개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작금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좌절 대신 희망과 낙관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밝히며 생명과 정의, 다양성과 연대를 지키려 했던 여성 시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뒷목 잡게 하는 현안이 굉장히 시급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 기본기를 먼저 좀 다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우리 헌법의 구조나 뭐 특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이 흐름대로 헌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칙과 그 방향을 지키기 위한 여러 시스템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있고 보호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법에 대한 판단을 한다.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런 식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구조마저도 국회부터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헌법의 구조를 모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 이 헌법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대법원 판결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선 국면에서. 이게 헌법 전문을 보면 여기 되게 강조해놨는데 이 책에서 앞전자 전문이에요. 그죠? 헌법 전문에 주어가 한 문장이에요. 네,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네.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전체의 주어가 대한국민이에요. 맞아요. 대한국민. 저는 네. 진짜 옛날 달달 외웠던 건데도 그런지 이번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은 다 국회가 만드는데 맞아요. 시행령 이런 건 대통령이 만들고 맞습니다. 그다음 뭐 시행규칙 이런 거는 장관이 만들고 이러는데 헌법은 국민이 만든 국민이 법이에요. 만든 이게 국민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 받들면서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주권자가 만든 법이에요. 이거를 그냥 제가 헌법 강의하면서 시민들에게 읽어보세요. 편하게 시켜요. 꼭 시켜보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99분은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읽어요. 아, 왜냐면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 나라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잘 머릿속에 정착이 안 돼 계신 거죠. 체화가 안 돼 계신 거고. 낯선 거예요, 오히려. 예. 국회가 과반으로 법률을 제정하잖아요. 네. 개정하고. 근데 이 헌법은 국민투표로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죠. 국민 반 이상이 찬성해야 맞습니다. 헌법이 확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만든 법이지 유일하게. 맞습니다. 그 점 중요하고요. 일장 청강에서는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도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청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제1조예요. 일조죠. 네. 우리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제는 정말 누구나 박근혜 때 이후로 누구나 다 외우고 다니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일장 청강에서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한국민이 예. 주인이고 대한국민이 나라와 헌법을 만들었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10조에서 시작해요. 네. 10조부터 37조까지는 다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 조항도 있긴 있어요. 이제 권리와 의무인데 37조까지는 다 권리고요. 이 권리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슨 권리인지 다 알 거예요. 이게 37조에 보면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안 써놔도 맞아요. 안 써놓은 자유와 권리라고 해서 네, 경시되지 않는. 네, 헌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가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콤마하고 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마어마한 조항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다음에 3장부터 국회, 대통령, 정부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그냥 가도 돼. 네. 3장부터 있던 권력 구조가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그 거예요. 2장을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해서 마치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자기 권한이 앞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런 원칙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헌법 구조에 대한 이해, 체득이 있었다면 본인 마음대로 그냥 법 안에서 내 권한이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든 말든 1위 후보는 내가 선거하면은 이제 선거에 못 나온다 이런 생각은 감히 못했을 것 이게 같아요. 2장을 알면 못할 판결 아니에요? 못하죠. 왜냐면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하거나 주권을 구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참정권이에요. 참정권은 아시다시피
선거 때 후보들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법원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짜웅이 돼가지고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것 자체가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법권이 침해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야 진짜 무슨 예지력이 있었나 싶은 게 이 책은 아까 그 탄핵 인용 결정 난 다음에 이제 릴리스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책 1조 해설하시는 부분에서 44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며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쓰신 겁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민변 활동했었잖아요. 민변 활동할 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이 무조건 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는 거기에 침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니까 그럴 일이 더 많더라고요. 굉장히 정치적 판결들, 정치적 판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을 할 때마다 아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왜 존중하지 왜 않아?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비판을 통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관 집 앞에 가서 몽댕이 들고 그런 건안 되죠. 확성기 켜놓고 죽인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이번에 어떤 법관의 어떤 판결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할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는 국민의 권리야. 권리죠. 여기 2장에 보면 다 나와. 네. 거기다가 또 따르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전 이런 식의 비판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판사가 호남 출신이야. 판사가 영남 출신. 이건 우리 비판이- 법 연구의 출신이야. 네, 이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판결에 대해 비방이죠, 비방, 비방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데 비판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국민의 권리로 행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제5장 법원 101조예요. 그죠? 이 보면 사법권은 1항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거야? 네, 내 거. 이제 이 사법권이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2장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법원의 이 권한을 맡겼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란 말이 헌법엔 단 한 번 나와요. 그 권력은 국민이 갖고 번밖에 안 있어요.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 1장 제1조에만 1조에만 나오고 국민만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 그렇구나. 입법부, 행정부는 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에요. 그 권력의 한 구성 요소를 쪼개가지고 쪼개서 위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한테 귀속됐어? 이거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한 거죠. 예. 우리 조희대 대법관님께서는 이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왜 이 난리가 났는지를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주민의 헌법을 보셔라. 근데 이번에 대법 판결에 반대 의견에 그걸 구구절절히 써놔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예, 구구절절히 써놔요.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명문이더라고요. 진짜 명문이더라고요. 네. 와, 진짜 한번 그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헌법 조항들 중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헌법책을 다룬다고 했을 때 내란 수계와 그 동조 세력들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왜곡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책 전체를 소개할 수가 없고요. 네.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거 하는데 지금 대선 특집이잖아요. 조기대선 네. 특집.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책을 보시고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계엄 내란과 관련된 헌법 조항. 계엄이 왜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 됐는가? 그리고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 왜 이루어졌는가 헌법의 액각에서 이거 좀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헌법에 비추어서 보려면 헌법의 관련 조항들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거기 있고요. 야, 1시간 내에 그걸 다 다뤄야 되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도 책을 보고 좀 무릎을 쳤는데요. 쿠데타 전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을 바탕으로 좀 얘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인, 그러니까 공무원이 쿠데타에 가담한 마당에 지금 또 그런데 의원님은 오히려 이 군인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는 이유를 공무원들에게. 네, 군인을 포함해서. 군인을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독일이 2차 대전에 책임을 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됐어요. 분단 시켜버렸죠. 진짜 억울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쟁이 책임도 없는데 우리나라를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식민지를 쪼개서 네, 식민지를 제국주의 쪼개버렸어. 전범 국가를 내버려두고 전공 국가 내버려두고.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눈 다음에 서독에는 처음에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흉일 수도 있고 또 전쟁을 재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를 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우리나라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서독 보고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좀 나눠 맡아라라고 시켰는데 그 당시 독일 시민들은 크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기 싫다. 오히려. 예. 그래서 막 서명운동도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반대운동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강압적으로 뭐 정당까지 해산해 가면서 군대를 만들죠. 근데도 그냥 만들 수는 없어서 이 군대를 만들 때 이 군인들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만들어서 불법한 명령이나 이런 거에 저항하게 만들어주겠다.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나치 군대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네. 군대가 아니고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고 심지어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자국 군대에 의해서 자국의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반복됐었던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 7조 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 의미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면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하게 인정된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군으로 하여금 맞습니다. 시민들과 맞서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탄핵 사유가 됐어요.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네. 공무원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들어있는데 윤석열이 군인들한테 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맞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네.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위헌으로 된 거죠. 맞습니다. 요 특히 군대에 대해서는 국군에 대해서는 5조 2항을 더 보시면 좋은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국군 통수권자는 더. 근데 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준수되어야 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똑똑한 군인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이러면서 안 했죠. 다리 안 건너가고. 자유로워. 다리 안 건너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개개인이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는 표현의 따르면 자유,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토론의 자유,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런 자유가 그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들이 일부 공개되는데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보타지를 한 거죠. 네, 사보타지를 한 거예요. 대단한 군인들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에 내란을 할 때 이용됐던 77조 비상계엄 조항을 한번 볼까요? 77조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윤석열이 이거 내 거네. 여기까지만 본 것 같아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까지만. 내 거네. 내 거니까 헌법이 나한테 준 합당한 권한이잖아. 비상계엄이야. 된 거지. 그 계엄법에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대로 된다고 돼 있고요. 네네네. 현행범 아니면 체포 못하게 네. 돼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못하게 될 내용이 뿐만 없어요. 아니라 네. 계엄을 발령하면 바로 국회에 바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폐회 중이면 국회의장한테 맞아요. 국회를 열어서 심의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계엄법에 돼 돼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 몰랐나 봐. 알았겠죠. 아 진짜? 알고도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또는 모여 있으면 해산시켜서 어떻게든 계엄을 유지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있다고 거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알고서도 국회 통보도 안 해주고. 통보 안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해제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법정에 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건 난 몰랐어 그랬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무지무지라고 있잖아.
이날 저희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네. 모여서 해제 표결을 하려고 할 때 국회의장이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 TV로 보면서 너무 왜 무서웠어요. 안 하냐고 막 네. 했는데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 막 등등등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회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국회 국회 통보를 사무처에? 해줘야 되는데 국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엄했다고. 예, 예. 근데 통보가 국회를 안 온 거예요. 그게 와야 해제할 수 있다고 그게 해석이 그걸 되는 거예요? 오면은 그걸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그래 왔어요. 그래서 안 왔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전화를 했죠. 아. 달라고? 국회에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계엄한 거 맞니? 그러니까 맞아. 이씨 해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어머. 아 대통령실에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서. 우리 국회 머리 좋다. 그러니까 이게 77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87년도에 유신헌법 50헌법을 폐기하고 이 지금 현행 헌법을 도입을 할 때 워낙에 계엄령을 여러 번 맞아봤잖아. 네.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요 요건을 1조에다가 잘 규정을 해놓고 3항에는 이제 국회는 빼고 네. 4항에는 빨리 국회에 통과하도록 질체 없이 통과하도록 규정해두고 5항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된다고 의무장으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네. 야 이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게 그 사문화된 헌법 조항으로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 네. 공부할 때 이거 넘어가는 조항이잖아요. 호직해서 찍어가지고 통을 넘기는 그렇죠. 조항이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판례가 저희 없으니까요. 때는 뭐 40몇 년, 80 몇 없으니까. 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계엄이 없었으니까요. 80년 이후로는 없었지. 예, 그러니까 저희 둘이 공부했을 때는 90년도 초중반에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걸 시험 출제를 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탄핵 결정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는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타격이다. 맞아요. 그 말도 좋았어요.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였거든요. 자, 이 세 번째 살펴볼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법부의 반란입니다. 예, 법조 파동이 또 일어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 쿠데타. 네, 정치판에서 요새 뭐 난가? 이번엔 난가? 뭐 이런 병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번진 것 같아요. 이번엔 나의 쿠데타인가? 약간 이번에 내가 할 차례인가? 그런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이 내란 세력이 하려던 것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대법원이 그것도 생중계를 하면서 대국민 선전 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5월 1일자 선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이 헌법 조항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률가시잖아요. 두 분 다 법률가신데. 같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법률가는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저희는 구수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저희 대신은 구수 안 했잖아. 저희 대 대법원장은 그 구수한 사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법률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이제 비법조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거를 저는 이제 헌법밖에 모르니까 사실은 그 감정이입해서 조희대는 왜 1단계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법권은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제한 없어. 내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이게 1단계 있는 것 같고요. 2단계는 윤석열과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경도된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든지 저 세력은 절대 안 되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것까지도 내가 1단계가 연장이 쭉 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으로 절대 안 되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하겠어. 이렇게 2단계로 가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떻게 하든 그냥 굴복하는 모습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조차도 이것도 먹힐 거야. 뭐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오신망상 그 옛날에 공안검사들이 많이 네. 쓰는 표현인데 자신의 불행을 사회의 책임인 양 오신망상한 나머지 잘못된 믿음 그다음에 그 터무니없는 상상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제1당 압도적인 제1당의 당대표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아슬아슬한 낙선자였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는 당선이 거의 99.99% 확실한 대통령 후보라 네. 할지라도 네. 내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을 아웃시킬 수 있어. 또는 아웃시켜야 돼. 아웃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야. 맞아요. 라는 이 오신망상을 하게 만든 제도적인 요인이
이 헌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런 네.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항에 최고법원, 대법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죠. 최고법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일단 임명되고 나면 맞습니다. 대법관들을 모조리 대법원장이 제청해요. 맞습니다. 예. 제청을 안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말고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일단은 국회의 동의는 차후 문제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만 대법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연결하면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데 거기에 대법관을 다 내가 제청하고 내 밑에 있는 결국은 이렇게 돼요. 대법원의 왕이죠. 그다음에 임기는 6년이나 돼.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징계도 안 받고 안 잘리잖아요. 예, 그다음 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법관을 어느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주겠어요. 맞아요. 대낮에 성매매하다가 걸려도 그냥 약식 기소해서 벌금 맞고 끝나는 게 우리나라인데 자기를 왕으로 오신망상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대통령과 짜웅만 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헌법이 잘못됐네 헌법이. 근데 우리 이번에 짜웅 됐잖아요. 짜웅 됐죠. 둘이 네. 아 그렇구나. 친구의 친구라며. 네. 그래서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10명이 찬성한 거고 2명이 반대했잖아요. 네. 이 10명을 다 조의대 끌고 왔다는 거 사실.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던 게 그 10명이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쳐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실질적 이유와 절차적인 절차에서 황당하고 위법인 판결을 내리는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반대 의견을 안 냈나 그 10명 중에서 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파기자판 하려는 걸 우리가 막아서 맞아요. 5명 정도 이만큼이나 한 거야. 라는 썰이 지금 퍼져 있죠. 맞아요. 5명 정도, 6명 정도는 무조건 파기자판 하자는 흐름이었고. 원래는 파기자판까지 예. 생각했다고요. 근데 와. 그 10명 중에 4명 또는 5명이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파기 환송까지는 하자라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말렸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자기가 파기환송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네. 파기자판은 막은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파기환송하면은 어차피 고등법원 애들 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하고 또 올라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고기각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이게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하고 비슷해요. 다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 의견을 얘기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지는 못하고 뜯어서 말리든지 뭐 문을 가로막든지 만 사표를 쓰면 저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2번 접은 거 보고 이렇게 얼핏 보고 막 알아서 하고 막 우리 조변이 아까 이런 황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런 황당한 판결이라고 말할 때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헌법 조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주권주의와의 충돌이죠. 반대 의견도 제일 그걸 얘기 많이 해요. 네. 예. 이게 선거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뛰어들면은 국민이 어떤 누구를 선택한다는 걸 심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로 누구를 기소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법원의 판단이 결합해서 후보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거죠. 충돌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할 정도의 깜이 되지 않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기소를 한 다음에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선거 직전에 지금 확정적으로 파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대 의견 보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다가 더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국민들에게 선거 시기의 정보조차도 선택해서 사법부가 선택해 주는 셈이 된다. 정보조차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보면서 헌법 제 67조 1항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7조 1항에 이게 이제 정부의 대통령 편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5월 1일 날 선거를 했는데 네. 그게 그 시점이 후보 등록 9일 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완료돼 있는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사실상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돼 있는 67조 1항에서 단서를 붙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법원이 판사가 허락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은 1번 후보는 허락을 못 받았으니까 안 되고 2, 3, 7, 8, 뭐 9번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네요?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선출하는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다 쳐내 줄 테니까 아니 좋게 해석하면.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사람은 네. 다음 선거 전까지 판단해서 걸러주고 그런 사람들을 뺀 상태에서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원이 다 제껴줄 사람들은 다 제껴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은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고요. 검사가 선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갖다 준 사건만 하게 돼 있는 검사가 거예요. 제시한 증거 안에서 판단하죠. 네, 자기를 검사나 판사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만 이 시스템에 문제를 안 느끼고 자기의 선택권이 침해 안 됐다고 느껴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법관들은 그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재명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는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사법권은 이제 법원에 속한다. 네.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 권한이니까 한다. 그렇게 생것 같고 네. 국민들은 헌법 제1조 제2항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큰데 그렇죠.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리고 아니 전 국민이 보도록 생중계 카메라를 데려다 놓고 이재명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어라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쫙 옆에다 앉혀놓고 엄청난 의자에 앉은 채로 이걸 했는데 네. 그랬으면 국민들이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은 안 되겠네. 이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웃은 못 시키더라도 지지율이 확 떨어져야 되잖아. 네. 근데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근데 더 올라갔죠. 네. 기존 지지자들 중에서 그전에는 뭐 한 85% 정도가 안 바꿀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95% 정도가 이제 안 바꿔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이거 대법원장이 본인이 이렇게 국민들 가르치려고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네가 뭔데라고.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네가 없고 뭔데? 예. 오히려 다 대법원장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이 국민들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내 권리를 뺏어간 자기 권리를 것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선택권, 네. 자기 국민들은 참정권. 지난 선거 때 이미 다 그것까지 반영해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자기가 뭔데 이번 선거에서 다시 또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만약에 근데 진짜 이런 시스템이 한번 굳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진짜 단서가 생기는 거예요.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단서를 정치한다. 띄웠다는 거예요. 예. 판사가 허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네. 사실은 그 판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헌법 조항을 하나 창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대 의견에도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크게 판단을 많이 위임하고 법원은 뒤로 빠지는 게 맞다. 그렇게 반대 의견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이 정치 영역으로 뛰어드는지 모르겠다. 이게 법원의 반대 의견의 핵심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이런 결론을 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런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라든가 이런 거 다 법률에 들어가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그거 다 어기지 않았어요? 다 어긴 어겼죠. 거죠. 예.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10일 전에 그 재판연구원이 예. 보고서를 올리고 이런 절차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내규 자체가 대법원 그 재판 진행에 관한 내규인데,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는 그 재판관한테는 10일 전에는 기록을 주라는 거죠. 기록을 주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전원합의체 이제 구성됐고 이 기록 보게 됩니다. 해야지 10일 동안 검토를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간 전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일 지정을 하면 최소한 지정된 기일 열흘 이전에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읽어볼 만한 자료 다 주고. 예, 그래야 이걸 판단을 형성해서 전원합의체 회의에 가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4월 22일 날 서부 배당을 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끌고 와서 그리고 2시간 만에 어떻게 봐요? 그 해당 서부 재판장이 오경미 대법관이었다며요. 거기 제일 있어요. 선임이 네. 선임이 오경미 네, 대법관이 맞아요. 선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거기 배당했다가 그러면 거기서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상고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원래는 소부에서 이건 전원합의체 용인 것 같다라고 원래 판단해서 판단하게 넘기지 그렇죠. 이건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끼리 네. 못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끼리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도저히 안 나니까 전체에서 한번 수기를 해보자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대법원의 운영 내규와 지금까지 쌓아온 관행을 다 건너뛴 다 거니까 건너뛴 맞아요. 거고요. 예.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법사위에서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검색해 본 거죠. 예, 검색해 보니까 소부 기일보다 먼저 전원 합의체 기일이 먼저 잡혀 있었다. 같은 날인데 예. 시간이 더 앞서 있는 예. 거죠. 입력을 더 먼저 한 거네요. 임료가 더 먼저 한 거예요. 어머. 그 전자기록은 조작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부 자체도 형식적으로 원래 소부조차도 갈 생각이 없었구나. 갈 생각이 없었던 생각이에요. 어머. 그 요런 거 다 특검해봐야 돼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대박이네요. 황당한 운영인데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하지 않고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운영이 안 되죠. 제왕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 직접적으로는 법률과 내규 위반인데 네. 이 법률과 내규 위반의 동기나 이런 걸 따져보면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헌법 84조에 보면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네.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 법원에서 한 발 물러나서 고법에서는 이제 공판기일 다 6월 이제 18일 뭐 예 이렇게 선거 이후로 요청했죠. 미루겠다라고 네. 했죠. 근데 나중에 대선 이후에도 법원이 만약에 계속 이런 태도라면 대법원이 이런 태도라면 불소추 특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설을 해가지고 재판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사실 열었으면 그거 입장을 내야지. 그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뭔가 아직도 칼 한 자루는 들고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헌법학자들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조항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멈춘다. 소추에서 추라는 추가, 글자의 해석인 진행이라는 거죠. 의미죠. 예. 네. 그러면 헌법 제84조가 이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 케이스예요, 그죠? 맞아요. 재직 중 내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소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는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전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놔야 되겠지만 네. 대법원도 최고법원으로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자기들이 네. 재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4조에 관해서 이거는 공소유지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사실 서둘러서 그 파기환송 재판을 그렇게 한 달 만에 또는 뭐 전압 회부하고 나서 9일 만에 해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이거 어차피 중단되네.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 해봤자 또 고등법원 가서 파기환송심 해야 되고 또 재상고하면 어차피 대선일까지는 안 돼. 네. 그러면 이재명 씨 피고인이 대선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그냥 재판하면 되고 당선되면 어차피 2030년까지 중단하냐. 그럼 어차피 중단되는 거니까 서둘러서 이 대법 판결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행위를 짐작해 보면 재판은 계속한다라고 주장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무서워졌어.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건드린 놈이 없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탄핵권을 갑자기 꺼내들었더니 헌법상의 권한이에요. 지금 좀 쫄려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고 또 하나는 법원 내부에서도 저도 이제 이 정도로 세게 비판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판사가 맞아요. 내부 게시망에. 그만둬라. 게시망에 예. 실명으로 물러나라라고 씁니다. 네가 대법원 판사냐? 이게 그 부장판사가 자기 실명으로 썼고 부장판사급이 대법원장한테 물러나라고 쓴 거는 사법 70년 만에 처음이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엄청 댓글이 센 많이 거죠. 달리고 있대요. 네. 동의하는 취지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국회가 탄핵 카드를 잘 이제 이렇게 만지작 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막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틀간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청구한 국민이 100만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뭐 이거 까야 돼? 막 이러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기 SNS에 링크 걸어가지고 이거 합시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만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게 거기 들어가서 서명을 한다는 게 분노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조희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귀현 예. 판사도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기현 판사? 지금
개혁해야 되는데. 씨.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은 네, 지규현, 지규현. 네. 조희대는 사법 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스텝으로 사법 개혁할 건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도 필요하고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하는 거 보니까 재판부 못 믿겠다. 제대로 판단할 건지 내란 특별 재판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재판농단, 재판 거래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내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어요? 그때는 서류가 공개됐었죠. 리스트. 자기네들이 거래하려고 했던 재판 리스트가 담긴 자료가 공개돼가지고 그 사건에 관여됐던 판사들은 적어도 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사자니까요. 예, 그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그 의미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련된 법안을 냈는데 이 내란의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좀 아이디어는 좀 목이 모아야 돼요. 근데 저는 지규현 판사한테 지금 여러 내란범들이 사건이 배당이 돼 있고 군인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지규현 판사가 자기 아이디어로 시간으로 계산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고 보도를 보면은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봐요. 보도를 보면 뭐 지기현 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다 그 이쪽하고 상의해서 한 건데 왜 날 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쪽 연락이 저는 내란의 공모 아니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배제가 돼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판사들은 판사를 처벌하지 않아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저는 모든 수십 개의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논리를 이렇게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 원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해서도 네, 맞아요. 그게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되게 신기한 게 원래 법원이 굉장히 넓게 보다가 본인들이 재판받게 되니까 직권남용의 범위를 계속 좁히는 판례를 냈죠. 이게 진짜 논리 신박하지 않아요? 예. 없는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는 무죄라는 직권을 남용해야 돼. 직권이 없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나쁜 놈 더 나쁜 아니에요? 놈인데 더 나쁜 놈인데 무죄가 권한도 되고 없는데 남용했어. 네.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빌드업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걸 계속 줄여나가는 판례를 쌓고 하다가 대단합니다. 이제 법관들한테 그걸 적용해 줬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죠? 뭐 증거 배제 이런 것도 손준성 검사는 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안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네. 다 증거를 모여시켜서 무죄를 증거가 주고. 없으므로 의심은 가나 증명이 없는 사건을 해서 무죄 선고를 냈어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그 동양대에 있는 PC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는데 다 유효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자기들이 적용해주고 싶은 대상에만 적용해주고 적용해주기 싫은 대상에는 적용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엿장수 판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엿장수 마음이야. 그냥 마음에 들어놨으면 뚝 잘라서 주고 네. 똑같이 빈병 갖다 줘도 그죠? 옛날에 물물교환으로 엿장사 했거든요. 가위 치고 다니면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럼 어떤 애는 맥주병 2개 갖다 줬는데 엿 이만큼 잘라주고 어떤 애는 맥주병 2개 갖다 줬는데 엿 이만큼 잘라주고 이런 식의 엿장수 판결을 하고 있어서 이 형사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낮아요. 그 전에 석궁 사건 맞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법개혁에서 만약에 우리가 당장 이렇게 또 국민적인 관심도 높으신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법관 증언? 뭐 대법관 증언이나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법원의 왕이 되는 건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다 제청하게만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든지 이런 구조도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헌 사항이 개헌- 되는 개헌 거네요. 사항. 아니요. 개헌 안 해도 제 생각에는 그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 네, 이런 거를 좀 독립적으로 구성하게끔 그거는 해가지고 가능하죠. 거기에 그 이제 법률로 귀속된다. 법률로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 못하게 묶어야 돼요. 제가 후보 보기에는.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이것들을 좀 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개헌을 안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로 법원을 회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죠. 네, 그러니까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판사를 좌지우지했고 그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등부장 승진제도라든지 법원장 임명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이걸 승진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 옥매였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고등부장 승진제도 없앴고 법원장도 판사들이 호선하도록 만들었던 제도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법원 행정처도 약간 판사들은 재판만 하라고 그러고 행정조직은 그냥 별도로 떼서 좀 독립되게 해서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해야죠. 조희대 그거 대법원 놔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건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죠. 무슨 예. 신뢰가 있겠어요. 밑에 있는 판사들한테. 맞아요, 네. 맞아요. 지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고를 쳤는데 네.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한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다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고등법원에 쭉 내려가면 아마 그것도 봤을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파기환송하면 어느 부로 갈 거다. 네. 그 부는 우리 말 들을 거다. 이 얘기까지 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네. 윤석열 친구라서 그런지 윤석열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내가 비상계엄 성열적 선포하면- 사고? 네. 비상계엄 선포하면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총으로 쏘라고 하면 쏘고 네. 끌어내라고 하면 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이재근 부장판사가 이제 부장으로 있는 그 형사 합의 7부 대등재판부잖아요. 네. 거기 서울고법에 네. 박이환송심 재판부요. 거기가 이제 5월 2일 날 아침에 서류를 받자마자 네. 그날 40분 하루에 만에. 5가지 결정을 네. 했더라고요. 네. 무슨 재판부 배당부터 배당, 시작해서 네. 집행관 촉탁까지. 송달 촉탁. 네, 송달 촉탁까지 5개의 의사결정을 서울고법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톱이 딱 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연대하는 야당들이 탄핵이라는 무기고를 따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본 거 먼저 들고 막 닦고 쏠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일단. 들고 나서 12일까지 결정해. 안 그러면 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까 이랬더니 12일도 되기 전에 연휴 끝나고 그냥 5월 7일 날 그냥 바로 날 밝자마자 그 변호인들이 길 연기 길 신청서 연기 요청 내자마자 내니까 1시간 만에 허용했죠. 네. 그냥 사유까지 다 명시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선거법상의 그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지금 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5월 2일 날 그걸 그렇게 빛과 같은 속도로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정도 결기도 없이 이렇게 일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시기라는 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5월 1일 당시에. 5월 15일로 잡았잖아 예, 일정을. 동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5월 2일 날 못했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을 바꿔먹은 거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엄청 뜨거웠고 내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법원 내부에서도 야 이건 뭐 그만둬야 된다 난리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내 생각인데 이거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고 네. 법원 내에서 아무리 반발이 나와도 국회가 탄핵권을 꺼내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안 했으리라고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고등 부장들은 니들 떠들어라. 이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했지. 이거를 무슨 사유 밝혀가지고 연기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고등 부장들이 다 대법관 되고 싶고 헌재 재판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거든요. 야, 한 번 잘못했다가 이거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이 그나마 헌법재판소에 끌려가서 탄핵 재판 받는 거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나마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 제도라는 거는 분립 제도, 분산 제도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토대를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지 아무리 무슨 고상한 척을 해도 완장 차면 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네. 그 위험이 전부 다 있다. 해서 이 조항들을 넣어놓은 거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거 진짜 이건 한 번도 없었던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이 제도들이 일상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법관들이 언제든지 내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게 나의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네. 언제든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 했다가 법정에 끌려가면 요놈 잘 왔다 이래가지고 하려면 해. 근데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이면서도 잘 스스로 못 느꼈던 게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그 네. 이후에 대표적인 게 국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국회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했으니까 너는 그 간접적 의미로라도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거다라는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 권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이게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위축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특히 법원을 맞습니다. 견제하는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네. 아니 부당하게 탄핵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 구제해 주잖아요. 다 구제해 주죠. 그 견제 장치가 또 이중으로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입법에 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서로 간에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권력 분산을 해 놓은 거 우리 헌법이.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은 하지만 탄핵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그 정치의 거예요. 수단으로 서로 할 수 있다고 예, 얘기를 네, 했죠. 오히려 맞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탄핵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박주민 의원 지금 20한 몇 년째 계속 네.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10살 때 만나나요 그러면? 한동훈이에요 뭐예요? 아니 지금 좀 심고 뭐 힘줬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너무 영해진 것처럼 행세하면 그 곤란합니다. 자신감이 아주 자본주의. 과잉입니다. 자본주의 근데 자신감이. 이제 이 책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런 문장을 이제 박주민 의원이 쓸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책이 너무 쉽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쉬운데도 깊이가 있고 역사나 연역도 다 다루고 있고 해서 저도 한 중고등학생용 약간 교과서 같은 책에 공저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나한테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거를 설명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설명을 잘 하고 이 책을 보고 저도 공부할 때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어가지고 야 박주민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지역구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만든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어르신이 헌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어르신이 네, 그래서 그럼- 책이 쉽군요. 그러면 몇 분 정도 그런 분이 계세요 했더니 6분 정도 계시다 그래서 그 6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녹음해 놨다가 풀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사례도 좀 쉬운 사례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두 분과 함께 헌법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현실을 좀 짚어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알릴레오 북스 처음 나와주신 박주민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또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도 또 많이 놀랐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님에게는 헌법 이 조문을 쫙 보시면서 정말 책을 한 권 쓰시죠 헌법 책을. 아유. 야, 그거는 네. 제 잔이 아니옵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저도 또 많이 배웠어요. 요 프로에서 작가님이 요정인 거 아세요? 요정? 예, 예고 요정이시거든요. 네. 다음 책은 어떤 거죠? 다음 제가 좀 약간 고색창연한 그 내용을 다루는 책인데요. 이제 경연이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길.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경연이나 왕이 예. 네. 공부하는 신하들하고 얘기. 신하들하고 같이 네. 공부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대선하고 무슨 관련이죠? 너무 공부 안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겪었잖아. 책도 한 권만 보고. 예. 예. 책을 좋아하고 지적인 탐구를 즐기는 권력자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권력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실록을 연구한 그런 분이 그 대중교양서로 만든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TV 토론도 하고 뭐 후보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할 때 좀 지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이 조선시대 얘기를 왕이 공부하던 얘기를 다룬 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된 책인가요? 아니면 최근 나온? 좀 됐습니다. 아. 좀 됐지만 우리 알릴레오 북스에서 별로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책이고 또 이런 급박한 대선 국면에서 너무 한가한 얘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넣은 알릴레오 북스 다음 주에 만나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